31살의 스콧 리 피터스는 1972년 10월에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속의 인물이에요. 아버지는 상자 포장 회사를 소유한 사업가였어요. 되게 부유하게 컸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골프를 시작합니다. 샌디에이고 고등학교 골프팀에도 있었어요. 졸업을 할 때쯤에는 주니어 골퍼가 됩니다. 1990년에는 친구인 미컬슨을 따라서 애리조나 주립대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골프 장학금을 받는 골프 유망주였어요. 근데 몇 차례 술, 여자 이런 문제를 좀 일으키면서 대학 골프팀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때 아버지가 골프팀에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의 농업 경영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나는 여기서는 좀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피터슨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이때 한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다가 같이 일하던 동료의 친구를 몇 차례 마주쳐요. 여자였어요. 여자친구를 몇 차례 마주치는데 같은 대학에서 관상용 원예학을 전공하던 3살 연하의 라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번호를 교환했고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2년 동안 사귀고 동거를 하다가 1997년 8월에 결혼까지 합니다. 피터스는 결혼 이후에 비료회사에 일자리를 얻었고요. 연봉도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라시는 임시교사로 일을 시작해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02년이 됩니다. 12월이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전주에 라시는 남편 스캇의 부모와 캘리포니아 카멜에서 3일 동안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데요. 이날 문제가 생깁니다. 피터슨이 버클리 마리나에 낚시를 하러 갔던 날이었어요. 오전 9시 반경에 피터슨이 라시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낚시터로 떠납니다. 이날 라시는 키우던 개를 산책시키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피터슨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라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3번이나 걸었는데도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봤더니 역시나 라시는 집에 없었어요. 그녀가 평소에 타던 차는 차도에 있었고요. 뒷마당에는 키우던 개도 있었거든요. 딱 라시만 없어진 거예요. 피터슨은 집안을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피자를 먹어요. 그리고 라시의 엄마, 그러니까 본인의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라시하고 지금 같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라시가 실종됐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경찰이 온 것도 아니고 잠깐 밖에 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실종이라는 말을 믿기 어려웠던 게 전날까지만 해도 피터슨과 함께 라시 여동생이 일하는 곳에서 머리도 했었고 밤에는 친정엄마하고 일상적인 그런 대화도 했었거든요, 라시가. 근데 갑자기 실종됐다라는 말을 믿기가 힘들었던 거죠. 친구들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저녁 6시에 라시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라시의 부모가 더 걱정스러웠던 이유가 있어요. 라시가 갑자기 사라진 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라시가 임신 8개월 임산부였습니다. 근데 사라진 거예요. 다음해 2월이 예정일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면서 코너라는 이름까지 지어놨던 딸이 친구 집에도 없고 갑자기 실종됐다라는 이 소식에 부모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라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종됐다는 소식에 모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집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뭔가 좀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라시의 휴대폰, 열쇠, 지갑, 선글라스 이런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에.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나간 거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고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폰과 지갑인데 이게 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딱 직감적으로 의심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의심했던 사람, 바로 남편 피터슨이었죠. 물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단순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피터슨의 태도였습니다. 너무 침착하고 냉정해서 경찰이 당황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라시의 실종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거든요. 그때도 뭔가 약간 웃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대화를 해요. 되게 소름 돋게. 아내가 실종됐고 최악으로는 지금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고 되려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스는 24일 아침, 그러니까 라시가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24일 아침에 집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철갑상어 낚시를 하러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낚시터에서 피터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한 이웃이 이런 말을 해요. 24일 아침에 피터슨이 트럭에 뭔가를 싣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라씨는 개와 산책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이웃들이 본 건 주인 없이 혼자 목줄을 달고 동네를 돌아다니던 라씨의 개였다는 거죠. 이렇게 이튿날 벌어진 임산부 실종 사건이 보도되면서 친지들 그리고 약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섭니다. 모데스트와 캘리포니아 중부 전역에 실종 전단을 붙였고요. 그녀를 찾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아시겠죠? 포상금만 해도 당시 돈으로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헬기, 보트, 말까지 동원해서 호수와 숲을 정말 샅샅이 뒤지는데요. 결국에는 라씨를 찾지 못해요. 자,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던 와중에 경찰의 초기 직감, 피터슨을 의심했잖아요. 이 초기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라씨 아니죠. 피터슨의 내연녀예요. 마사지 치료사인 앰버 프레이라는 여성. 이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음 해 1월에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 내연녀 앰버 프레이가 직접 경찰에 알립니다. 사실 프레이는 피터슨이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소개를 해줬는데 심지어는 이 소개를 해준 지인조차 피터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2주 전에 그러니까 12월 9일에 피터슨이 앰버 프레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내가 없는 첫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나 작년에 아내를 잃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를 잃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사별했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마 프레이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이 확신했던 이유 또 한 가지. 피터슨이 라씨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은 겁니다. 자그마치 25만 달러 규모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지금 다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 피터슨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피터슨의 반응. 아, 나 내연녀 있었던 거 라씨도 알고 있었다. 내 와이프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라씨도 프레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사실 우리 사이에서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던 거는 그건 이미 2년 전에 라씨하고 합의하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사실 이미 피터슨은 여자 문제가 복잡해 왔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 일으켜서 쫓겨났었고 라씨하고 연애할 때도 몇 번이나 여자 문제가 있었대요. 사귈 때도.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앰버 프레이 말고도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라씨의 가족들은 사위인 피터슨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믿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몰랐던 이야기, 뭐 생명보험, 여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도 피터슨은 그냥 의심을 받는 입장이었지 체포가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가 2003년 4월 13일이 됩니다. 라씨가 실종된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날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서도 찾을 수 없었던 라씨를 찾게 됩니다. 버클리 북쪽의 샌프란시스코 해안이었어요. 근데 비극적이게도 라씨는 이미 머리와 팔과 다리, 모든 내장이 사라져버린 정말 그야말로 알아볼 수 없는 몸통과 같은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근데 너무 슬픈 게 이 몸통에 인부용 속옷이, 인부용 브라가 그대로 입혀진 상태였고요. 갈비뼈 2개는 부러진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다른 장기들과는 다르게 뱃속에 자궁은 그대로 있었는데요. 뱃속에 있던 8개월 된 아들, 코너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발견이 됐어요. 코너가 발견이 됐어요. 엄마 라씨가 발견된 장소에서 1.5km가량 떨어진 샌프란시스코 베이 해안 늪지대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던 부부가 이 부패된 아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대략적으로 실종 시기가 사망한 시기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이미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온전할 리는 없었습니다. 아기도 부패가 돼 있었어요. 여기저기 줄에 이렇게 졸려있는 상처, 긁힌 상처 이런 것들도 남아 있었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뭔가 의문점 같은 거 들지 않아요, 여러분? 임신 상태였잖아요. 임신 상태였는데 어떻게 시신이 분리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냐? 아이를 뭔가 낳은 상태에서 죽은 거냐? 뭐 이런 상상들을 하실 것 같은데
부검 결과 내용이 있거든요. 과연 이 아이는 태어난 뒤에 사망한 거냐, 아니면 뱃속에서 죽은 거냐. 그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해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기가 어떻게 사망한 건지, 그게 언제였는지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궁 안에서 사망한 걸로 결론을 내려요. 왜냐면 직접 출산을 했다고 하면 이 탯줄의 절단면이 매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의 탯줄 절단면은 찢어진 형태였거든요. 부검의의 의견은 관내분만이었어요. 이게 법의학 용어인데, 임산부의 시신이 부패해서 체내에 가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압력 때문에 자궁에서 태아가 밀려 나오는 현상, 이거를 관내분만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밀어내는 압력도 있었을 거고, 또 물속에 오래 있었다면 뭐 물의 흐름이나 힘에 의해서도 충분히 떨어져 나올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었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이유가 뭐였냐면, 시신의 상태가 너무 슬퍼요. 라씨는 거의 인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손상이 심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코너의 시신은 훨씬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부패는 됐지만 내장과 손과 발은 모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 속에서 최대한의 보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라씨의 사지가 거의 없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법의학자는 라씨가 이미 물에 들어가기 전에 사지와 머리가 제거되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잔인하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거죠. 발견이 되더라도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시신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피터슨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때 모습이에요. 아내가 실종되고 이렇게 너무 슬퍼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머리와 수염을 금발로 염색을 했고요. 약 15,000달러를 수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평소에 몰던 벤츠 차량, 비아그라, 생존 장비, 캠핑 장비, 옷, 휴대폰 4대, 동생의 운전 면허증, 이런 것들도 다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골프장 위치가 본인이 원래 살고 있던 곳하고는 되게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멕시코 국경과는 되게 인접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놈이 지금 멕시코로 튀려고 그러는구나, 직감을 한 거죠. 본인 말로는 뭐 쉬러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찰의 직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머리 염색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언론이 자꾸만 나는 죄가 없는데 날 피곤하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알아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좀 색깔을 바꿔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검찰도 그가 멕시코로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의견을 보입니다. 뭔가 좀 자기를 알아보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주 목적이다. 사실 당시 피터슨을 살인사건과 연관시킬 만한 직접 증거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거의 모든 게 앞서 말씀드린 것들 다 이게 생각해보면 직감, 심증, 정황 증거였기 때문에 검찰은 주로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또 그거를 콕 집어서 지적을 했었고요. 우선은 검찰이 피터슨과 내연녀 프레이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추정을 했었던 범행 동기가 있었는데, 불륜, 재정 문제, 책임감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다시 독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라씨와 코너를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피터슨이 라씨가 사라지고 며칠 안 지나서 그녀의 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집을 피터슨이 팔려고 했었던 정황,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집에 그 텔레비전 서비스에 포르 TV 채널을 2개나 추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보고 이거는 라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거, 제가 아까 말했었던 그 내연녀인 앰버 프레이한테 아내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 아내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언제냐면 라씨가 실종되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프레이가 이걸 따져요. 이미 프레이는 모든 걸 좀 직감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거 통화 내용 녹음된 것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아내가 실종될 걸 알고 그렇게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아직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졌더니 피터슨이 머뭇거리다가 그 잃었다라는 말은 나는 좀 다른 의미로 쓴 거다, 그냥 헤어졌다 정도의 의미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 한 사람을 의심할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피터슨만 의심을 받을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우연일까요? 그냥 단순히. 자, 그리고 또 있었어요. 피터슨이
라씨가 실종되기 2주 전에 14피트짜리 보트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시신 발견 장소가 이 보트를 정박해둔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해요. 검찰은 피터슨이 아내를 질식사시키고 집에서 만든 시멘트 닷 앵커 있죠. 그거를 그녀의 몸에 달아서 샌프란시스코만에 버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FBI와 모데스토 경찰국은요, 피터슨이 2주 전에 구입한 보트에서 수제 닷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피터슨 역시 90파운드의 콘크리트 백을 사용해서 보트의 닻을 만들었었고 나머지는 차도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암석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고, 보트 덮개 이런 데서 발견된 고체 파편과 분말을 분석을 했는데 이게 닻의 물질과는 일치를 했지만 그가 말했던 나머지는 차도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했잖아요. 차도에 있는 샘플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자, 지금까지의 것들 다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변호인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사건. 진짜 완전 치열한 공방이었거든요. 제가 세부적으로 이걸 다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골라서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변호인 측은 배심원들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보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14피트짜리 보트에서 시신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배가 기울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실험 영상을 봐도 배에 물이 차면서 뒤집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말하는 그 시멘트 닷, 그거 발견 못했거든요. 그거 발견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해요. 또 당시에 경찰은 라씨 실종 신고가 있던 날 피터슨에게 보트를 한번 보자고 했대요. 근데 그때 피터슨이 이랬대요. 전기가 나가서 안 된다. 그래서 경찰이 나중에 건물 관리인한테 전기 나간 거 이걸 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하는 말, 관리인이 하는 말, 전기 나간 적 없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터슨이 보트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보트를 샀다는 것마저도 당시에 현금으로 샀었거든요. 자, 근데 변호인 측은 또 반박해요. 피터슨이 보트를 사고 파는 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고 당시에 그 14피트짜리 보트를 살 때도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거기다 다 기입을 했었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했겠냐 라는 거죠. 그리고 보트 살 때 현금 주고 산 거 이것도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업주가 원해서 그랬던 거다. 절대로 보트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친구들도 피터슨이 보트를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이렇게 계속해서 치열하게 주장과 반박이 이어져요. 자,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법의학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거냐, 모조리 다 정황 증거뿐이었냐 좀 궁금해지는데 있기는 했어요. 변호인 측에서 인정을 안 했다 뿐이죠. 뭐였냐면 피터슨이 당시에 탔었던 보트에서 머리카락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거랑 라씨의 빗에서 발견된 그녀의 머리카락에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일치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이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가 뭔가 신뢰할 만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들 중에서 절반만 이걸 허용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실종 사건이 있기 나흘 전에 라씨가 해당 보트가 있었던 창고에 갔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격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보트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그때 라씨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남편 피터슨이 범인으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았는데 당시에 배심원들 중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접근 금지를 신청했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피터슨의 보트에 대해서 수사했던 형사가 실종 나흘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실종 나흘 전에 라씨가 이 보트 창고에 왔었다라는 그 목격담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목격담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 내용을 보고서에서 생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당시에 그 경찰이 인정을 했었어요. 미리 왔었으면 보트에 그냥 흘렸던 머리카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완전히 이거 스카 피터슨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2005년 3월에 판사는 배심원 판결에 따라 피터슨에게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선고했고요. 라씨의 장례식 비용으로 10,000불을 지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배심원들은 라씨의 시신 위치, 피터슨의 수많은 거짓말, 그리고 수백 개의 작은 퍼즐 조각인 정황 증거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라씨의 25만 달러 사망보험금 수익금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갈 것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2012년 7월에는 피터슨의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했고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청원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9년 3월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 사형수 처형을 유예하라는 행정명령, 모라토리엄을 발표합니다. 뉴섬의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에는 모든 처형을 다 연기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실제로 2006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라토리엄까지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잊혀졌던 이 스캇 피터슨 사건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자, 2023년 기준 현재도 개빈 뉴섬은 주지사이고요. 2027년 1월이 퇴임이니까 그때까지는 사형이 집행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2020년 8월 24일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피터슨에 대한 사형 판결을 뒤집어졌어요. 피터슨이 유죄인 거엔 변함이 없지만 피터슨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배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이렇게 철회됩니다. 당시에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사형제도 자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일부 예비 배심원들이 최종적으로 배제가 됐었던 거예요. 이걸 문제 삼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그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배심원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았었다면, 그 최종 배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었다면, 실제로 배심원 판결을 할 때 피터슨의 사형에 대해서 반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검찰은 다시 사형을 구형하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서 배심원 선발과 판결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것을 요구합니다. 유족들은 뭐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 9일 스캇 피터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 안 받아요. 그리고 2022년 10월에는 사형수 감방에서 나왔고요. 뮬크릭 교도소로 이감이 됐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지는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여전히 매일 피터슨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구애 편지가 쇄도한다고 합니다. 구혼 편지.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더 자세한 내용들, 제 영상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니까 해외 자료나 사진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면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내용 좀 정리하면서 제일 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이미 피터슨하고 라씨가 살고 있었던 과정에서 라씨가 되게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연애를 하면서도 신뢰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여자 문제 일으키고 결혼하면 좀 달라지겠지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도 외도를 했고 실제로 외도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피터슨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뭐 본인의 엄마에게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본인 생각에는 내가 아이를 가지면 남편의 마음이 조금 잡힐 거다. 뭔가 좀 마음이 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어쩌면 내가 애를 가지면 남편이 저렇게 마음이 들떠있고 늘 마음을 못 잡는데 이 마음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도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라씨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었대. 만삭 때쯤 되면 여러분들 만삭 때쯤 되면 아이가 딱 존재감을 알리잖아. 막 꼬물꼬물 태동 일으키고 실제로 이렇게 옷을 들어보면 살 위로 애 팔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막 알리는 시기란 말이야. 근데 결혼하고 되게 오래 있다가 생긴 아이란 말이에요. 코너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동이 느껴질 때 한 번도 아빠인데 한 번도 배에 손을 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왜 그런 사람 있잖아. 결혼했는데 난 별로 애를 안 좋아해가지고 난 딩크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도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애가 너무 예쁘대. 그래서 얘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어떻게 내가 얘 없이 살 생각을 했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던 아빠들도 생기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피터스는 단 한 번도 만삭인 자신의 이 라씨의 배에다 손을 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라씨가 엄마한테 했었대요. 어쩌면 이미 뱃속의 아이를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피터슨이. 또 그거를 거부하는 피터슨을 라씨는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속상했을 거고, 그래서 또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신들을 보호해줘야 될 아빠이자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물속에서 아이를 품다가 서로 아이와 헤어지게 된 거죠. 잔인하고 엽기적이라는 걸 넘어서 분노한다라는 걸 넘어서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인 것 같아요.